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락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전과 지금에 대했습니다. 전에는 자신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신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전에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요. 전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했어요. 지금은 제 에고를 무시하려고 해요. 전에는 행복을 찾아 헤맸어요. 지금은 이미 있는 행복을 느껴요. 전에는 돈과 재산을 지키려고 했어요. 지금은 만족과 감사를 키우려고 해요. 전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주려고 해요. 전에는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려놓으려고 해요. 전에는 밖을 향해 욕망을 쫓고 있었어요. 지금은 안을 향해서 마음 공부를 추구하고 있어요. 전에는 알아야 했고 지금은 몰라도 돼요. 전에는 의문이 많았는데 지금은 의문이 없어요. 전에는 뭐가 있어도 부족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충만합니다.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성주군 9개 면소지지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 문화유적과 어떤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2부 소소한 시간에는 촌수 따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천면 용사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용사리는 용용자에 모래사자 마을리자를 씁니다. 면 소재지에서 창금로 포천 계곡로를 경유하여 11.91km 떨어져 있고 형제봉 1022m와 도경산 956m, 아박산 693.3m 털 안의 넓은 지역을 차지해서 서부 가천 요충의 도경산성을 바탕으로 고대 문화 발달의 적절한 환경 요소를 갖춘 곳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부터 도경산성을 성읍으로 성장한 가야 부족의 성산, 적산, 가시해, 군미 등지와 동맹국으로 발전하여 이곳에서 사화, 가야로 거듭난 지리적으로 천혜의 요소로 농사와 수렵과 야채를 개발하여 막강한 세력으로 영역을 보존하였습니다. 6세기 중엽 신라시대에는 685년 사동화헌의 취소가 되고 757년 성상군 당시 고령 성산면 중심의 수동현이 되었고 가천 지역의 중심인 이물방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1845년 현종 11년에 가천방이 설치되어 야소가 천창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형성 시기와 관련해서 1595년 선조 때 최재능이 피난 와서 형성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인근 도경산성의 형성 시기 및 활용과 관련하여 볼 때 마을 형성은 훨씬 이른 시기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석탑과 올미, 거맘, 전동, 안사부랭이, 아랫사부랭이, 우사부랭이, 염주실, 서침실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75가구의 인구는 127명입니다. 사부랭이 사화량입니다. 이 사자에 불화자에다가 덜보량을 씁니다. 형제봉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계곡을 낀 산속에 들어앉은 안사부랭이와 중턱에 있어 용사리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에 자리한 마을인 우사부랭이, 아래 도로변에 면한 아래 사부랭이로 약 1km 상거하여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성주 지역은 변안에 속한 여러 부족들이 각기 산성을 축조하고 이를 근거로 성읍 국가를 형성하였는데 정산면의 거물, 군미를 말하고 성주 별매, 벽진, 고령군 성산면의 이리, 고령을 말하고 수림면의 뒷매, 도산을 말합니다. 고령군 덕곡면의 가설국, 가시해국 등이 서로 이웃하여 동맹적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불사화국 역시 도경산성을 근거로 하여 사화가야로 성장하였습니다. 6세기 후반에 신라에 병합된 후 신라 신문왕 5년인 685년에
1, 2군에 속한 사화현으로 그리고 757년 경덕왕 11년에는 성상군에 속한 수동현이 되었습니다. 이때 현의 중심지는 이물역방이었으며 그곳이 현재 사부랭이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사부랭이에는 현재 거의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주실이 있습니다. 생각할 염자, 구설 주자에다가 집실을 씁니다. 전동마을에서 형제봉으로 오르는 가파른 산길 위에 사부랭이 서북쪽 골짜기에 있으며 지형이 염주 형상이라 하여 염주실, 염주동으로 전해오나 건년에 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미, 용암이 있습니다. 용암은 용용자에 바위 암자를 씁니다. 전동의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동쪽으로 아박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도경산이 막고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 용처럼 생긴 바위가 주옥을 물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용암동이라 하며 속칭 올미라고도 부릅니다. 금바위의 세천을 따라 하류 쪽에 근접한 마을입니다. 마을 지명 올미는 옛말의 올미르를 뜻합니다. 올미르라는 명칭은 고대 민속 신앙인 용왕신을 제사하는 신담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올은 위쪽을 뜻하며 위쪽의 미르, 용바위가 있다는 지명입니다. 9가구의 인구는 17명입니다. 전동, 하적이 있습니다. 전동은 화살 전자에 골동자를 쓰고요. 하적은 아래 하자에 붉을 적자를 씁니다. 형제봉을 북쪽으로 던지고 떡맥골, 쇠점 마을을 건너보면 동남향한 마을입니다. 형제봉을 북쪽으로 던지고 신계리로 들어서는 길목 마을입니다. 마을 뒤 대밭이 있으며 예부터 대나무를 이용하여 화살을 만들었다는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다 합니다. 이부 가야성읍구 때부터 조선 말까지 도경산성의 화살 병기를 맡아 생산하던 곳입니다. 산영, 약초가 많이 나며 옛날 쇠점과 함께 깊은 역사의 유지입니다. 상적의 야철이 성읍일 때 이곳은 하적으로 도경산성의 창금과 화살 등 병기를 맡은 풀무트가 있었던 곳이라 하여 전동, 쇠하살이라 했습니다. 9가구의 인구는 12명입니다. 그리고 금바우, 관암, 진말리, 정동이 있습니다. 그 정동은 정자에 골동자를 씁니다. 올미와 만기정에서 모래째로 통하는 고원지대 마을로 가야산을 배경으로 합니다. 마을 이름은 아래쪽에 큰 바위가 있다 하여 금바우라 하였고 마을 가운데 오래된 정자가 있어 정동이라 하였으며 비가 오면 마을길이 진흙탕이 된다고 하여 진말리라고도 했습니다. 진말리의 말리는 마을의 복합어입니다. 19가구의 인구는 25명입니다. 그리고 석탑과 돌토배기가 있습니다. 11가구의 인구는 19명입니다. 문화유적으로는 석탑마을 도로변에 3개의 비석 조각이 있으며 비는 모두 자연석 한 면을 대략 따듬어 글을 새겼습니다. 이 비석은 도로 공사로 옹벽 위로 옮겨진 것이고 동쪽으로 도로 따라 약 700m 떨어진 곳에 글이 새겨진 바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내용은 당시 이 지명 유래와 한자 표기에 당시 관습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사료입니다. 그리고 용주산 사무비가 있습니다. 자연석에 비명을 새기고 아래에 세로로 여혜규, 박혜빈, 김건희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오른쪽 경사면에 개축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선조 위단비가 있습니다. 이 계명선조의 관리를 부탁하면서 마을에 논 4다락지와 돈 8량을 기탁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비는 100cm와 120cm 크기의 돌에 가경 3년 무호 7월의 기록으로 봐 1798년에 건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동 이두순 위단비가 있습니다. 후손이 없는 밀양인 박해동과 그 부인 연안인 이두순의 묘를 석탑 주민에게 부탁하면서 논 2다락지를 남긴다는 내용입니다. 75cm와 88cm의 마른 목골
시골 돌에 한 면을 대충 다듬어 글을 새겼습니다. 건립 시기는 토지의 지변에 새겨져 있고 신사년의 기록으로 봐서 194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선조, 은수, 공절, 운여, 유서비가 있습니다. 용사리 마을 회관에서 가천면 소재지 방면으로 900m 도로 따라 내려가면 도로변 옹벽에 박혀 있습니다. 경주 최씨 은수공이 처음 마을로 입항했을 당시를 그리는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리 보호수가 있습니다. 용사리 금바우 마을 도로변에 있으며 수령이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로 1982년 10월 26일 군 지정 11-21-2호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천 지수 지명입니다. 용사리에는 형제봉이 있습니다. 높이 1022.5m, 가천 용사리와 금수면 영천리로 걸쳐 있는 면경계 형림산과 동생본 1010.9m로 남쪽 산 아래 용사리와 영천리로 걸쳐 있습니다. 김천시 정산면 장전리 궁계 근처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죽천이 있습니다. 가야산 두리봉톡산에서 발원하여 가천면 용사리 올미마을에서 전동천과 합하고 법전 1위 아진촌 마을 아래서 법전천과 합합니다. 화죽리에서 동원천과 합하여 하죽마을 아래에서 대가천으로 들어가는 2급 하천수입니다. 그리고 가천면 금복리 마을의 자연 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금복리는 쇠, 금자, 봉쇄봉, 말리자를 씁니다. 956m의 도경산 동남의 산간의 산수 절경을 배경으로 가천면 소재지로 나가는 군도와 금봉천 계곡마을 앞에 접해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서 가천로 창금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2km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 형상은 구체적 근거는 없지만 조선 태종 때 전주인 이사문에 의해서였다고 하며 이때 구정이라 칭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금봉동이라 고쳐졌습니다. 같은 자료를 참고한 금복리 연역에서 언급되는 내용과 달라 신빙하기가 어렵습니다. 뒤편 서북으로 협곡의 삼정마을을 50년 전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으며 금봉동, 시어골, 시시골, 학산, 할미기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7가구의 인구는 135명입니다. 시어골 마을 뒷산은 금수면과 경계하는 북다락산은 도경산성 보조 산봉이며 이곳에 누각을 세워 북을 달아놓고 산성과 요소의 북소리를 교신하는 일과 망대 역할을 했습니다. 북다락은 도경산성 서편 갈모봉과 수림면 백운리 북두린마을 서편에도 있었습니다. 사만시대 부족사회의 본거지로 시작된 도경산성은 1897년 여건제의 폐지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봉도 구정동에 있습니다. 구정동은 9구 우물정 골동자를 쓰고 구정은 9구의 정사 정자를 씁니다. 가천면 소재지 서쪽 신흥마을로 하천 상류 쪽으로 1km 거리에 도경산성을 등지고 남양에 있습니다. 지명 유래는 임난 때 아군의 임전태세가 완벽하여 도경산에 조정의 삼정육조가 있는 것처럼 이를 사수했다는 데서 삼정육조를 합한 의미로 구정이라 했다고 하는 설과 마을 형성 당시 마을에 샘이 9개가 있어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마을 하천을 따라 형성되고 버드나무가 무성하여 금조, 쇠금자에 새조자가 많이 날아들었습니다. 하여 금봉, 금봉천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골이 있습니다. 시어골은 또 수력골이라고도 하는데 물숫자에다가 힘력, 골곡자를 씁니다. 계곡 위쪽 은광대에서 협곡 타고 흐르는 물이 힘차게 흐른다 하여 이름이 유래하였습니다. 처음은 수력곡으로 부르다가 나중에 시어골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식골, 북다락,
이 북다락은 현고르라고도 합니다. 매달 현자 북고자에 다락루를 씁니다. 시역골에서 도경산성 쪽으로 4km 떨어져 있습니다. 북다락은 도경산성의 전초지인 563m의 북다락산 삼봉우리에 누각을 세우고 북을 달아서 산성과 중요 지점 간의 북소리로 교신하는 일과 망루 역할을 했으며 1897년 고종 34년 여건제가 폐지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산이 있습니다. 학자에다가 매산자를 씁니다. 금봉천 서편 1.2km에 위치한 도경산성 덜목에서 남쪽으로 자리한 마을입니다. 계곡이 수려하고 동남으로 법임산 420m를 넘는 도로 고갯길에 있으며 할미길을 가려면 이 마을 앞을 지나게 됩니다. 마을 이름은 앞뒤 산세가 쌍악, 쌍무의 형상이라 유래했다는 설과 마을 뒷산이 학의 혈이 있어 학산동이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마을에는 석조 비로자나 불 좌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신라 때 유물로 보입니다. 21가구의 인구는 43명입니다. 그리고 활목이 있습니다. 활목은 궁항이라고도 하고 활궁, 목항자를 씁니다. 가천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4km 지점에 자리한 마을로 도경산성으로 들어가는 협곡입니다. 길이 활처럼 굽어 들었다는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설과 옛부터 활로 적을 방어하기에 적합한 곳이라 하여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7가구의 인구는 16명입니다. 서편 계곡 위쪽 약 2km에 삼증이 마을이 있었고 옛날에 많은 산채와 산약, 목재와 벌꿀을 생산했으나 1970년경부터 인홍으로 빈터만 남았고 삼존 마을터 서편 약 2km 거리에 안사부랭이도 폐동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산지에 예부터 인삼밭을 주업으로 한 마을이라 하여 삼정이라고도 했다 합니다. 문화유적으로는 금봉리에는 도경산성이 있습니다. 가천면 금봉리에 있으며 높이 955m, 도경산 정상에 있는 면적 1694.93제곱미터 이고 둘레는 7.7km, 높이는 2.5m, 너비는 1.5m의 산성입니다. 영남 지방에 남아있는 산성 중에서 규모가 가장 거대할 뿐 아니라 유존 상태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납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소백산맥이 금능에서 갈라져서 가야산으로 뻗은 줄령산에 있으며 자연 지형 지세를 이용하여 험함과 평탄함을 고루 갖추고 있는 천혜의 요새라 할 수 있습니다. 평탄한 곳에는 경작지를 일구어 성한 주민과 병사가 농사를 지어 생활했고 급경사가 시작되는 능선을 따라 쌓은 성은 외적의 침입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성 내의 방어를 보다 쉽게 하였습니다. 4세기 중엽인 성상가야 시대에 처음 축조되었다고 추정하며 그 후 정세의 변화에 따라 백제나 신라에 속하는 등 세력 부침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라 삼국을 통일한 후로는 도경산성이 외적 방어를 위한 산성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역사 자료에서 관련 기록을 잘 찾아볼 수 없는 등 조선 중기까지는 일반의 관심에서 소외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정 동국여지 성남에 도경산성을 돌로 쌓았다고 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애초에 토석 혼축이 있었을 산성이 남할 여초나 고려 시대의 석축으로 개척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축은 17세기 숙종 때 이르러 이루어지는데 이때 사정을 숙종 실력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지형에 살던 이 원정이 외국의 침입에 대비할 목적으로 그와 사돈 관계에 있었던 당시 경상도 관찰사 정중희와 그의 신복이었던 당시 순무사 권대제의 도움으로 축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중희가 주청하고 비변사가 권대제의 소견을 들어
허락함으로 축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숙종 원년인 1675년 말과 그 다음 해 초 약 4개월가량 소요된 이때의 개축 규모와 관련해서는 이 도경산성 개축의 필요성을 처음 발휘하였던 이 원정이 1677년 간행한 경산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이 성둘레는 4,581보이고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인 성과퀴 여장입니다. 2,405첩은 성과퀴에서 수 단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홍성 장대 위에 동서남북 4개의 포로와 동문, 수구문, 남소문이 성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합천과 거창 군사가 여기에 배속되었으며 성내에는 세계 계곡과 우물 한 곳과 절이 있고 객사와 동서 창고 및 군기고가 있다고 기록하여 당시 도경산성의 규모와 구성을 짐작케 해줍니다. 1995년 1월 14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10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석조 비로자나울 좌상이 있습니다. 전체 높이는 1.96cm, 대자는 높이 73cm, 광배는 높이가 1.23cm의 불상입니다. 신라 하대에 조성된 불상으로 현재 금봉사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불체는 전체적으로 단화 하나, 육개와 나발이 뚜렷하며 상호는 둥글고 풍만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인은 직원인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도 비로자나 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백호의 보주는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눈의 형상을 근연에 회화적으로 검은칠을 해 놓았습니다. 대좌는 상중하대로 3분하여 신라 하대의 전형적인 양식인 팔각 원당형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북을 눕혀놓은 듯한 양식의 중대에는 사자와 구름무늬 등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상하 대석은 악년과 복년이 두 겹으로 양각된 형태입니다. 광배는 주형으로 두광과 신광 및 그 신광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두광과 신광에는 부음문이 그 신광에는 화연문과 세구의 화불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불상의 위치와 거신 광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원래 불상이 조성 안치된 곳이 현 위치가 아니고 어느 시기엔가 이곳으로 옮겨 불상을 안치하면서 오차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2년 1월 15일 보물 제112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천지수 지명으로서 금봉리에는 도경산이 있습니다. 가천면 금봉리와 금수면 영천리 궁계산으로 동쪽에 신흥 뒤산과 남쪽 장대산, 서쪽과 북쪽에는 대가천이 흐릅니다. 높이 956.1m입니다. 성상가야시대에는 축조된 도경산성이 있고 산성은 군 내에 산재되어 있는 주산성으로 성주, 합천, 거창, 고령군의 병기고가 있고 서북의 길이가 약 4km, 둘레는 약 7km 고산성입니다. 도경산 이름은 삼봉우리가 독수리 머리 모양으로 뾰족하고 높다고 붙여진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림산은 법전 1리 법림마을 뒤 서북쪽 산이며 높이가 517.6m의 금봉리 할미기 마을 동남쪽 산입니다. 남쪽에 화죽천이, 북쪽에 금봉천이 흐르고 서쪽에는 장대산이 있어 그 한 지맥이 동으로 내려와 맺힌 산입니다. 1451년 문종 1월 오락면 인천리 선석산 태봉에 있던 단종의 태를 문종조의 법림산의 법림사 위로 이설하였으나 1929년 일제 때 다시 옮겨집니다. 그리고 신흥 뒤산이 있습니다. 시흥골 마을 북쪽과 중산리 서쪽 산이며 높이는 562.6m입니다. 서쪽으로 도경산이 있고 북쪽으로 성주호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은광폭포가 있습니다. 시흥골 중턱에 4-5m 높이의 폭포로 시흥골 천에 있으며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여 은광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고종 때 금강 배상근이 1868년부터 1934년까지 생존하신 분이 폭포
위, 바위에 금강대라 각자 하고 소유하며 영유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의 불효자식입니다. 흘러가디 세월이 가고 사랑도 흘러 청춘이 갔네. 바람 따라 정처없이 고향을 떠나와서 어머님 멀리 떠나 불효한 자식 용서를 비나이다. 꽃잎이 다시 피는 봄은 뻔인데 한 번 간 내 청춘은 오지를 않네. 바람 따라 정처없이 고향을 떠나와서 어머님 살아생전 불효한 자식 용서를 비나이다.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부터는 2부 소소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촌수 따지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자녀가 많지 않아서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촌수에 대해서 그리고 호칭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례할 때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기에 말해보려고 합니다. 촌수는 마디촌 셀 숫자를 씁니다. 촌수란 친족 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무촌입니다. 이유는 핏줄로 연결된 관계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과 제일 가까운 사이로 촌수를 가까움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는 1촌입니다. 그리고 형제 관계는 2촌이 됩니다. 그리고 친족 간 조부모나 형제 간 촌수는 짝수로 나가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외삼촌, 고모, 이모 촌수는 홀수로 나갑니다. 친족이란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촌, 사촌의 경우는 친족 호칭을 대신하기도 하고 사촌은 종, 육촌은 제종, 팔촌은 삼종간입니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자녀는 내게 종형제나 종자매가 되고 당숙의 자녀는 제종형제 자매가 됩니다. 고모의 자녀는 내종형제, 내종질 등 호칭 앞에 안 내자를 씁니다. 고종사촌은 내종숙, 그 자녀는 내종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당이 있습니다. 집당자입니다. 오촌 숙질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종형제의 자녀는 당질입니다. 종자매의 자녀는 종생질이고요. 각 명칭에서 숙은 아저씨를, 질은 조카를, 수는 형제의 아내를 뜻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통틀어 말합니다. 혈족에는 자기의 직계 존비속, 즉 직계 혈족과 형제 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인 반계 혈족이 있습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이 포함됩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혈족 인척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와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족 이내의 부계 혈족과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그리고 처의 부모 등을 이릅니다.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봅니다. 외족이란 어머니의 친정 일가로서 외조부모, 외숙부모, 이모부, 외종사촌과 이종사촌을 포함합니다. 외숙부모와 이모의 자녀는 사촌간으로 외종 형제 자매, 이종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촌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형제간의 촌수 계산법에서 형제라 하면 같은 학년을 총칭하는 말로서 형제는 2촌, 4촌, 6촌, 8촌, 10촌 등 다양합니다. 할아버지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는 사촌간이 됩니다. 형제간은 다음 방법으로 촌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6촌 계산하는 방법은 형제의 기본 촌수가 2촌이고 나에게서 종조부까지는 종 2대로 2촌이며 양대를 잇는 계대이기 때문에 2촌 곱하기 2를 하면 4촌과 나와 형제 촌수 2촌을 더하여 6촌이 됩니다. 또 정조부에서 계열을 달리하는 형제 중 촌수가 가장 먼 형제가 6촌인데 6촌을 계산하는 방법은 형제의 기본 촌수가 2촌이고 정조부는 나의 3대조이기 때문에 3촌의 대수 3을 곱하면 6촌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1촌, 나와 형제는 2촌, 나와 백숙은 3촌, 나와 종조부는 4촌, 나와 종정조부는 5촌으로 하여 그 아래 계대를 촌수로 읽습니다. 6촌 형제는 조부 형제 계열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들의 공동 조상인 종정조부까지는 종 3대조이기 때문에 3대의 계대가 양쪽이니 3촌 곱하기 2는 6촌으로 셈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 계대가 나누어지는 공동조상을 찾아 나에게서 종대조수를 읽고 양쪽 계대 곱하기 2대를 하여도 촌수를 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대 촌수 계산법입니다. 아버지의 사촌 형제가 나와는 몇 촌이 되겠는가입니다. 아버지의 사촌에다가 아버지와 나는 1대이기 때문에 1을 더하면 5촌이 됩니다. 그 외에는 반계로 읽어 나와 백숙부, 또 삼촌들은 삼촌을 읽기 위하여 나와 아버지 1촌, 나와 형제 2촌은 통상적으로 읽어 나와 가까운 차례로 백숙부는 삼촌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조부의 6촌 형제는 고조부의 6촌의 6에 고조부와 나와는 4촌이기 때문에 4를 더하면 10촌이 됩니다. 또 고조부와 나와가 아니고 종 고조부와 나와는 종 4대 조로 4촌이기 때문에 6 더하기 4는 10촌이 됩니다. 즉 형제의 기본 촌수 2와 자기와의 대수를 곱하면 자기 학렬 촌수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남편을 기준으로 한 가족 호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가는 아버지, 어머니라 하고 형과 그다음 배우자는 형수, 누나와 배우자는 매형 또 자형이 되고요. 남동생은 배우자가 제수, 올케가 됩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배우자가 매제, 매부가 되고요. 근데 친가 친척을 볼 때 아버지의 큰 형은 백부 또 큰아버지라 합니다. 배우자는 백모, 큰어머니라 부르고요. 아버지의 동생은 숙부, 삼촌, 작은 아버지라 합니다. 그 배우자는 숙모, 작은 어머니가 되고요. 아버지의 사촌 형제는 당숙, 종숙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당숙모, 종숙모가 되고요. 아버지의 육촌 형제는 제당숙, 제종숙이 됩니다. 배우자는 제당숙모와 제종숙모가 됩니다. 아버지의 조카는 종형제가 되고 그 배우자는 종수가 됩니다. 그리고 처가에 대해서입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장인어른 아버님이라 부르고 아내의 어머니는 장모님 아니면 어머님으로 부릅니다. 아내의 오빠는 손이처남 또는 형님이라 부르고 배우자는 손이처남댁 또는 아주머니라 부릅니다. 아내의 언니는 처형이라 부르고 배우자는 손윗동서 내지 형님이라 부릅니다. 아내 남동생은 처남이라 부르고 배우자는 처남댁이 됩니다. 아내 여동생은 처제라 부르고 배우자는 동서가 됩니다. 아내를 기준으로 한 가족 호칭이 되겠습니다. 시댁은 시아버지, 아버님이 되고 배우자는 시어머니, 어머님이 됩니다. 남편 형은 시아주버니, 시숙이 되고요. 배우자는 손윗동서나 형님이라 부르면 됩니다. 남편 누나는 시누이, 형님이라 부르고 배우자는 시자부 또 시아주버님이 됩니다. 남편 남동생은 시동생, 미혼일 때는 서방님이라 부릅니다. 기혼일 때는 서방님이라 부르고요. 배우자는 동서가 됩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시누이 또는 아가씨가 되고 그 배우자는 시매부, 서방님이 됩니다. 그리고 본가를 볼 때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의 배우자는 올케, 새언니, 언니가 됩니다. 언니의 배우자는 형부고 남동생의 배우자는 올케, 여동생의 배우자는 제부가 됩니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에서 외숙은 외삼촌이 되고요. 배우자는 외숙모가 됩니다. 외삼촌의 아들, 딸은 외사촌이 되고요. 어머니의 사촌 오빠나 남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당숙이 있고 외당숙의 배우자는 외당숙모가 됩니다. 그리고 사돈 사이의 호칭에서 바깥 사돈 또 사돈이라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안사돈 또는 사부인이라 합니다. 사돈 아버지와 조부는 노사장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사돈 어머니 또는 할머니, 노사부인이라 하면 됩니다. 사돈의 미혼 아들은 사돈 도령, 사돈 총각이라 하고 사돈의 미혼 딸은 사돈 처녀가 됩니다. 그리고 고모와 이모의 호칭입니다. 고모는 아버지의 여형제지요. 고모가 있고 그 배우자는 고모부, 고숙부가 됩니다. 고모의 아들과 딸은 고종사촌이 되고요. 아버지의 사촌 누이는 당고모 또는 종고모가 되고 배우자는 당고모부와 종고모부가 됩니다. 아버지의 고모는 대고모, 왕고모라 부르고요. 아버지의 육촌 누이는 제종고모와 제당고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모는 어머니의 여형제들이죠. 이모가 있고 그 배우자는 이모부 이숙이 됩니다. 이모의 아들과 딸은 이종사촌이 이종 또는 배우자는 이질부가 됩니다. 부모님의 이모는 이모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최수호의 조선의 남자가 되겠습니다.
펄나게 뛰어다니고 피곤한 몸 쪽잠으로 몸을 달랜다. 꺾어지는 운동화를 고쳐 신고서 꿈을 향해 나는 달린다.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멈출 수 없는 인생아. 조선의 남자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찬란한 내일은 꿈을 꾸는 조선의 남자. 발바닥이 부르트게 뛰어다니고 허기진 배 김밥으로 배를 채운다. 푸른 하늘 쳐다보며 한숨 내뱉고 다시 한번 나는 달린다.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멈출 수 없는 인생아. 조선의 남자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찬란한 내일은 꿈을 꾸는 조선의 남자. 조선의 남자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찬란한 내일은 꿈을 꾸는 조선의 남자. 꿈을 꾸는 조선의 남자.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은 말 예절의 기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칭은 자신이 직접 부를 때 쓰는 말을 말하고요. 지칭은 누구를 가리켜 이를 때 쓰는 말입니다. 공대와 겸양이 있습니다. 말을 공대하고 자신과 자신 쪽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서 댁은 집을 말하지요. 그 춘부장은 가친을 말하고 백신은 맏형을 말하지요. 부인은 집사람 또 내자라 말하고 정신은 정가를 말합니다. 성함은 이름이죠. 자부는 며느리를 말하고 서구는 사위를 말합니다. 상하와 학렬에서는 말에는 위아래가 있고 학렬이 있습니다. 뭐 하시오는 아주 높임말입니다. 뭐 하오는 예사 높임입니다. 뭐 하게는 예사 낮춤입니다. 뭐 해라는 아주 낮춤입니다. 그리고 반말로 하게, 해라는 해라의 중간말이 되겠습니다. 잘못 쓰는 말, 그리고 좋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아빠, 아저씨, 오빠라고 남에게 가르쳐 말하는 것은 도덕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어른 앞에서 남편을 아무개시 하거나 남에게 우리 아무개시 지칭하는 것은 스스로 공대하는 말이라 신뢰가 됩니다. 아내에게 해라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일본말을 닮은 좋지 않은 말이랍니다. 남편을 남에게 높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가시고 오시고 등 남에게 높여 말하는 것은 자신을 공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른 앞에서 남편을 공대하지 않는 것처럼 남에게도 공대해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깜빡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삼촌의 호칭은 아버지의 남동생은 작은아버지, 숙부님, 아재, 이렇게 미혼일 때는 아재라 부르고 삼촌이라 하지 않습니다. 삼촌은 서삼촌을 홀대해서 부르던 말입니다. 그리고 형수가 시동생을 삼촌이라 지칭하는 것은 학렬에 어긋나는 망발이라고 합니다.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호칭이기 때문에 바른 호칭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조카, 진려, 조카, 딸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아들은 조카, 딸은 진려라고 성구별을 해야 합니다. 조카, 딸은 조카의 딸, 종손녀이기도 하여 좋은 말은 아닙니다. 매형은 누님의 남편은 자형이고 부를 때 호칭은 새형이라고도 합니다. 누이 동생의 남편은 매부고 무슨 서방이라고 호칭합니다. 자는 자매에서 자는 손이 누이 자자와 손아래 누이 매자를 씁니다. 사돈 어른은 혼인한 두 집 자식들의 부모가 사돈이며 호칭도 사돈이고 나이가 많아도 사돈 어른이라 하지 않습니다. 사돈보다 위의 학렬은 사하생, 사실할 사자에 아래 하자 날생이라 합니다. 그리고 손주 딸은 아들의 아들은 손자이고 아들의 딸은 손녀입니다. 손주 딸은 평안도와 황해도 사투리로 서울에서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진려에 대한 낮춤말, 여자의 경우입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시집가서 남의 부인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낮추지 않습니다. 질서에 대한 낮춤말입니다. 여자의 경우입니다. 질서는 진려의 남편입니다. 여자는 질서, 종질서, 이질서, 생질서 모든 문객에 대해 높임말을 쓰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말입니다. 아버님의 호칭과 지칭입니다. 친구의 아버지나 나이 많은 분을 아버지, 아버님이나 호칭하면 망발이 된답니다. 어른, 어르신, 어르신네, 무슨 선생이라 호칭해야 합니다. 자신의 친아버지는 아버님이라 호칭, 지칭하지 않고 남의 아버지를 가리킬 때만 아버님이라 합니다. 저의 아버님은 저의 춘장부처럼 자신 쪽을 높이는 신뢰의 말이 됩니다. 여자는 시아버지를 늘 아버님이라 호칭하지만 남에게는 밭시어른이라 합니다. 그리고 밭시어른은 바깥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안시어린이라 지칭합니다. 아버님에 대한 호칭도 실수할 때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에 대한 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집 처녀에게 말을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손아래 사람이라도 말을 낮추어서는 예절이 어긋납니다. 헤라는 반말은 직장 선배나 상사들이 많이 실수하는 편이고 심지어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자기보다 연장자에게 말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이 든 사람이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민족입니다. 특별히 남을 존중하는 언어 습관을 가짐으로 타인도 자신도 품격 있는 인격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동서, 동시, 동세가 있습니다. 자매의 남편끼리, 형제의 아내끼리 서로 일컫는 말입니다. 여자들은 같은 집으로 시집 왔다고 동시라 하는 집안도 있으나 표준으로 인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동세라 하는 말은 동세라 하는 지방도 있습니다. 남자 동서끼리의 호칭은 무슨 서방이라고 하고 나이 차가 많지 않으면 서로 버타기를 허락하고 사귀는 허교를 합니다. 여자 동서끼리는 형님, 새댁이라 호칭하며 남편의 서열에 따라서 말을 높이고 낮춥니다. 동성동본 집성마을에 일할 때 가끔 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은 부인들끼리 서로 태코를 부르는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경로당 어른들의 점심 식사 준비를 돕기도 했는데 몇 사람이 60이 넘은 제게 새댁이란 호칭을 쓰더라고요. 해서 이 마을에서는 몇 살까지 새댁이란 호칭을 쓰느냐 물었더니 마땅히 부릴 호칭이 없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군요. 틀린 호칭이지요.
예, 그리고 부인, 합부인, 부군이 있습니다. 부인은 남의 아내의 높은 말이고 합부인은 쪽문 합자와 지아비부 사람 인자를 쓰는 남의 아내를 공경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부군은 남의 남편을 공경해서 일컫는 말이고요. 대화의 상대가 젊어도 남의 남편을 남편이라 지칭하면 신뢰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처남댁과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처남의 아내가 처남댁인데 큰 처남의 아내는 아주머니라 하자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전통적인 말이 아니고 댁은 높이는 말입니다. 처남매 간에서 처남매부를 자영 사이가 처남매 간인데 보통 남매간이라 합니다. 말은 나이 차이가 적으면 허교하고 나이 차가 많으면 높이고 낮추기도 합니다. 옹서간의 말입니다. 장인과 사위에서 사위는 장인어른, 빙장어른이란 호칭이 전통적인 말입니다. 아버지라 호칭할 때는 아버님이라 해야 합니다. 장인은 사위에게 해라라는 말을 쓰는 것이 선비 지방의 말인데 사위도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접 호칭과 지칭이 있습니다. 처리의 할아버지 그리고 순이의 삼촌 등 호칭과 지칭은 될 수 있으나 쓰지 않아야 합니다. 옛적에 천한 사람들이 잘 쓰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방문자에 대해 호칭도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아주머니, 아줌마라는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뢰되는 호칭입니다. 이왕이면 무슨 여사라는 호칭을 남성에게는 영감, 아저씨보다는 선생님, 어르신이란 호칭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언젠가 허름한 옷차림을 한 연세 드신 분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이라 했더니 고맙다며 평생 어르신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다고 했습니다. 요즘 시설이나 각 단체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틀린 호칭입니다. 무슨 여사나 어르신이란 호칭을 써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계가 있습니다. 이 직계라는 말은 나와 피로 연결된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 즉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존이란 나보다 높은 사람을 뜻하고 나의 부모님, 조부모님, 정조부님, 고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외정조부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란 존의 반대로 나보다 낮은 아랫사람을 뜻합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가 되겠죠. 속이란 무리, 단체 등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계, 존, 비속이란 현재 부양가족과 사후 재산 분배 등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있어서 순위뿐만 아니라 범위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에 대해 차이를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계라는 말은 친자 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존속은 부모와 그와 같은 학렬 이상의 친족이며 비속은 아들, 딸이나 손자와 같이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을 뜻합니다. 따라서 직계 존속은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와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하고 모계도 포함됩니다. 직계 존비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수직적으로 연결된 가족으로 민법 제768조에는 자기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혈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피가 섞였다 하더라도 형제나 자매는 직계 존비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입양이나 부모의 재혼으로 형성된 관계도 직계 존비속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혈연 관계와 아닌 경우를 구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비속은 법률적이나 행정적으로 필요에 의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가족을 따로 구분하는 말입니다. 직계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형제나 자매, 배우자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 768조에는 혈족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자기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직계 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의 형제 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을 반계 혈족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계 존비속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 존속은 자기의 윗세대의 부모, 조부모, 정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정조부모를 말합니다. 자연 혈족은 아니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된 부모도 직계 존속에 해당되고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자연 혈족 관계인 친부모를 말하는 생부모도 직계 존속에 포함됩니다. 직계 비속은 자기를 중심으로 아랫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정손자녀를 말하고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양자란 자연 혈족은 아니나 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직계 비속에 포함된 자녀를 말하고 생자녀는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으나 자연 혈족에 속하는 자녀를 말합니다. 직계 존비속에 대한 실정법의 적용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에서 직계 존속은 주로 법률적 개념을 뜻합니다. 존속 사례의 경우 혈족상 부자 관계라도 범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직계 존속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타인 사이라도 합법적인 입양이 이루어졌을 때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신의 어린 자식을 살해한 경우를 뜻하는 영아 살해죄에서 직계 존속의 범위는 존속 살해죄와는 다릅니다. 어린 자식을 살해할 때의 심신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률상뿐 아니라 혈족 관계의 직계 존속도 포함하여 형을 감합니다. 그리고 친계와 존속친, 비속친, 반계친, 직계 존속과 반계 존속, 직계 비속, 반계 비속이 있습니다. 친계는 친족 관계를 혈통 연결의 형태에 따라서 계통적으로 본 여러 가지의 계열입니다. 다음과 같은 네 종의 계열이 있습니다. 남계와 여계, 부계와 모계, 직계와 반계, 존속과 비속입니다. 그리고 존속친은 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학렬에 속하는 친족의 호칭입니다. 총칭입니다. 비속친에 대응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과 백숙 부모, 종조부모와 같은 반계 존속을 포함합니다. 비속친은 아들과 동등 이하의 학렬에 속하는 친족의 총칭이 됩니다. 존속친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아들, 손자, 정손 등은 직계 비속이고 생질, 종손은 반계 비속이 됩니다. 직계친은 혈통의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와 같이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으로 연결되는 친족의 총칭입니다. 반계친에 대응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계친은 혈통의 형제자매, 종형제자매와 자와 같이 공동의 시조에 의하여 연결된 친족 중 수직으로 연결된 직계친을 제외한 친족의 총칭이 됩니다. 직계친에 대응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토록 한 친족입니다. 직계 비속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반계 존속은 반계친 가운데서 공동 시조로부터의 세대수가 보다도 가까운 친족의 명칭입니다. 그 반계 비속에 대응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백숙 부모와 종조부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은 자식과 손자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나온 친족의 명칭입니다.
직계 존속에 대응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계 비속이 있습니다. 반계 비속은 반계층 가운데서 공동 시조로부터의 세대수가 본인보다도 먼 친족의 총칭입니다. 반계 존속에 대응하는 개념이고요. 예컨대 조카, 정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족은 자기와 혈통이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민법상 혈족에는 법정 혈족과 실제로 혈통이 이어져 있는 자연 혈족이 있습니다. 법정 혈족이란 친자라는 자연의 혈통 연결이 없음에도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다고 법적으로 의제되어 이것을 통하여 기타의 친족 관계를 형성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양자로 들어가면 양부모는 법정 혈족이 됩니다. 또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한 경우에는 삼촌의 반계 혈족이라는 혈통의 연결이 있으나 새롭게 친자 등의 혈연이 의제되어 법정 혈족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 혈족이란 자연의 혈통 연결이 있는 법적인 혈족을 말합니다. 자연 혈족의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중에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혈족 관계가 발생합니다. 혼인 외에 출생한 경우에는 생부 또는 생모의 인지나 이에 가름하는 인지의 재판이 있어야만 비로소 혈족 관계가 발생합니다. 혼의 모자 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지를 요하지 않고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 자연 혈족은 민법 제768조의 직계 혈족과 반계 혈족으로 나누어집니다. 직계 혈족이란 자기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말하고 반계 혈족이란 자기의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 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을 말합니다. 혈족에 관한 민법 친족과 상속 편상의 법적 효력에는 민법 제975조에서 제979조의 부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촌수와 호칭, 직계, 존비속, 혈족에는 법정 혈족과 자연 혈족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으로 임영웅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 100원이라도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흰 눈만 남았네. 그렇게도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다. 어느새 잠들어버린 주름만 남은 내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있으면 견딜 것 같아.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랑,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해요 내 아버지.